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6.27 대책 이후 한 달이 됐는데 부동산 시장 진단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차상욱입니다. 네,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계속 하기는 했는데 폭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네, 그 이후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6.27 대책이 가계대출에 대해서 전격적인 규제를 즉각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또 발표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대통령이 취임 1개월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지를 좀 안정화로 음, 밝히면서 음, 시장에서는 6.27 대책의 약발이 확실히 먹히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 서울 주간 기준으로 0.43% 올랐던 서울 주간 평균 상승률이 0.16으로 내려왔고, 또 네, 문제가 됐었던 지역이 마포나 성동이었는데, 네, 성동 같은 경우에는 뭐 0.3대로 내려왔지만 마포는 0.99에서 음, 0.11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서울의 주택 5분위 지역이라고 하는 음, 지역하고 4분위 지역이 굉장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이상으로 음, 나버리는 음, 상황이다 음, 보니까 시장이 확실히 좀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는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레벨로 보자면은 서울의 똘똘한 채 기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기 음. 때문에, 뭐 소위 지방에서 뭐 자산을 다 처분하면서 뭐 올 현금으로 매수를 음. 한다거나 하는 이런 형식의 움직임은 여전히 있어서, 음. 서울 전체 주택의 35%가 외지 매수고 음. 외지 부자들의 매수라고 본다면은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매매 시장은 조정되고 가격도 조정세긴 하지만은 똘똘한 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장 흐름 자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마포 성동 조정 지역 인제 얘기 이게 조정 지역이 될까 말까 막 그때 네. 그랬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조정 지역과 같은 그런 핀셋 규제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을 했었고 풍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형식으로 규제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음. 않고요.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음음. 금융 규제에 대해서 7월 25일 그런 금융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이번 정책이 좀 먹히고 있다는 음. 그런 생각을 지금 정부가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어저께 있었던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의 질문 답도 보면은 뭐 6.27 대책이 나와서 어느 정도 그게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보아서, 뭐 투기 지역이나 뭐 투기 과열 지역이나 이런 거를 지구 지정을 조정 지역 만든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원래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한 다음에 이게 약간 맛보기 네. 정도이고 "앞으로 할 거 되게 많다."라고 했는데 네. 그중에 우리가 인제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정책적인 것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조정 지역이나 이런 걸 좀 투기 과열 지역이나 더 확대해서 지정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다들 했었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수순이 아마 '세제를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걸 다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일단 정책적인 부분 조정 지역이나 뭐 투기 과열 지구 확대하는 것은 일단은 안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지금 소위 부동산 커뮤니티가 예상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의 순서대로는 전혀 안 갈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 6.27 나오기 전에도 저는 주택 시장이 매우 과열이지만은 24 년에도 그랬지만 은행 대출 규제 같은 금융 대책을 내면은 네. 그게 수요가 억제가 되면서 시장이 바로 1 개월 이내에 안정화된다고 생각을 음음. 했었고, 지금도 한 달 정도 지나서 소수점 차채짜리긴 하지만 0.1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뭐 지역 규제를 안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어저께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힌트가 좀 나왔었는데, "공급 대책을 좀 빨리 내겠다." 이게 음. 뭐 "8월 안에 낼 거냐?" 하니까 어쨌든 "최대한 빨리 내겠다."라고 한 걸 보면은 네. 추석 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전세 보증 제도에 대해서 TF를 마련하겠다는 또 답변도 있었거든요. 네. 이건 전세 기사화가 보증금. 많이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출을 줄이냐 마냐, 이게 음. 지금 5억 까지 전세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걸 3 억으로 줄이냐 마냐, 막 이런 여러 논의들이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TF를 만들겠다는 게 어제 답변 중에 또 있었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을 새 정부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전세 보증제도 TF를 만들어서 5 네. 억까지 하던 대출을 뭐 3 억으로 줄이든 2 그렇죠. 억으로 줄이든 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근데 이게 5억 대출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네.
전 집에 살 때. 예. 근데 한 달에 이자가 거의 200만 원이에요. 네. 그렇게 나가죠, 전세의 경우에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줄어들고 그러면 집주인들은 이 줄은 대로 전세값을 내리기보다는 그 이외의 비용을 약간 반전세 형태로 월세로 더 거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전세 시장이 6.27로 인해서 굉장히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가 음음. 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2020 년에 작은 재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6.27 대책은 임차인 퇴거 대출을 막았거든요. 네. 임차인 퇴거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1 현재 억까지 되죠. 현재 임대인들 중에서는 임차인들이 나가길 바라는 임대인이 아예 존재하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임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나가면은 이제 비상사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종전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새로운 전세입자가 구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음. 그리고 그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본인은 역전세에 놓이고, 보통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퇴거 제출을 만들었는데 네. 지금 퇴거 대출을 막아 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 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가 음. 오히려 내려가야지 네. 임차인들을 이제 좀 받을 유지해야 수가 되니까, 있으니까. 네. 임차인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전세 물량이 좀 잠기는 것 같거든요. 음. 원래는 전세 거래량이 임대차 시장에 소위 좀 플로팅 된다, 좀 떠서 그 물건들로 거래가 되는데, 네. 지금은 종전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장기 거주하는 형태로 가면서 네. 새롭게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공급되는 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음. 이제 이런 가액 같은 경우에는 또 확 올라서 거래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0 년에도 그때도 임대차 3법 개정하고 금리 낮아지면서 전세가 단기에 치솟았었는데, 네. 지금은 전세가가 폭등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뭐가 비슷하냐면은 전세로 이사 가고 이사 들어오고 이게 너무 어려워졌고, 음.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옮기게 되면은 현 전세이신 분들도 준월세나 준전세나 이런 방식으로 가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이쪽 시장에 뭔가 지금 변화가 벌써 나타났고, 어 이대로 어쨌든 뭐 심화가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전세와 관련해서 정부가 스탠스를 좀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전세 대출 그냥 축소하겠다. 음. 그래서 준전세로 그냥 우린 갈 거다."라고 하면서 대조를 또 그쪽으로 가 버리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걸 해 봤는데 전세 대출은 그냥 냅두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런 현 기조를 이어가든가 네.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전세 대출을 그러니까 바로 드는 생각은 전세 대출 규모를 줄여 버리면 그 집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갭 투자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쨌든 풀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6억 이상으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거랑 원래 임차인이 메꾸고 있던 전세 금액이랑 여기에서 만약에 전세에 들어와 있던 임차인들이 내는 그 보증금이 여기서 포션이 딱 줄어 버리면 네. 나머지 금액이 또 그거 필요하잖아요. 역전세예요, 바로. 그러니까요. 그거가, 왜냐면 지금 다주택자는 유주택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에 대해서 다 막아 버린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그냥 2 억을 줄이면은 음. 그만큼 그대로 역전세가 발생을 해요. 그쵸. 네. 그러면 이런 집 주인들은 지금 골치가 굉장히 아플 것 아직은 같은데. 근데 줄인 게 아니니깐요. 네. 지금 5억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전세가 주택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그런 인식이 현재 존재하고, 네. 그런데 그런 거를 금융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TF를 음.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머지않은 시기에 전세와 관련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공급 대책에 묶여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데 결국 전세는 임대차 시장과 관련한 거기 때문에, 음. 그렇다고 모든 전세에 다 영향을 주기보다는 소위 그러니까 DSR 형태로 네. 차주의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음음. 고가 전세 대출을 받는, 고액 전세 대출을 받는 분들만 한시적으로 또 제약적인 그런 아. 영향을 하게 하려면은 그냥 금액을 낮추는 게 제일 일반적인 생각일 거라는 대출 게 총액을. 들고, 네, 네. 그거를 5 억에서 뭐 3 억으로 이렇게 네. 낮추는 게 제일 일반적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다주택이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다 2 억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22년 하반기 같은 그런 역전세 마켓이 펼쳐지는 거고, 네. 그 역전세 마켓이 펼쳐진다면은 그게 전세가 하락하면서 매매가가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거라서, 음. 아마도 시장에서는 그 전세 TF라든가 전세 관련 대책이 어떻게 나올까, 음. 이거를 공급 정책이랑 함께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저께 공급 정책을 그래도 뭐 "빨리 내겠다." 막 그래서 8월 전에 내냐?" 막 이런 질문도 하셨었고, 질문자가. 네.
그다음에 느낌은 뭐 '추석 전에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세 대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예. 여쭤볼게요. 그 전세 DSR을 이게 "임대인의 신용으로 네. 보겠다."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네. 내용이었는데 전세는 결국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네. 그 채무가 사적인 채무니까 공적인 금융기관에서는 DSR로 볼 필요가 없었는데 음. 제가 이제 문제시 삼았던 부분은 사적인 채무인 건 맞지만은 은행 대출이 나가는 거고 전세에 네. 대해서. 공공기금이 또 그리고 쓰이고. 또 공적 기금의 사고율이 1%로 올라가면서 네. 이게 사적인 부분의 채무로 인해서 공공의, 그러니까 소위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에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인식을 하는 게 음. 맞고, 그 리스크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대출 한도를 이제 차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세 음. 4억을 주고 있으면은 4% 이자면 1,600만 원이면 임대인의 DSR 한도에서 네. 1,600만 원을 빼라. 이 음. 사람이 1억이면 4천 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1,600을 빼 가지고 2,400만 빌리게 하면은 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을 한다면은 무한히 주택을 여러 채를 갭매수를 갖고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쵸. 사실 빌라 전세 사기 사건 문제 같은 것도 보면은 결국 무한정 갭 투자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증폭돼 가지고 그게 다 막, 임차인 거였으니까 예, DSR. 막 몇백억짜리 사고가 났던 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인 DSR 제도를,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임대인 부담 DSR 제도를 주장해 왔는데, 네. 근데 뭐 한 2-3주 전쯤에 기사가 국정에서 그런 걸 논의한다고 했었는데 네. 저도 내부적인 디테일은 그쪽은 또 보안이 매우 철저해서 어떻게 논의하는지 네.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정책으로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약간 빠져나갈 곳으로 보는 게 법인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주택 사는 법인들로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우회해서 대출받는 방법도 있는데 네. 이거에 뭐 대한 그거는 네. 이번 주에 금융위원회에서 어쨌든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1억 이하의 모든 대출을 또 음. 점검을 하고, 네.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5억 이하 모든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형식은 샘플링을 할 건데 그 음. 샘플링을 해서 이상한 게 나오면은 전수조사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자 대출하고 법인 대출 같은 그런 비가계 대출, 음. 비가계 대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할 생각인 것 같고요. 음. 문재인 정부랑 달랐던 거는 문재인 정부 때는 2020년 710이라고 하는 역대 최대의 그 세법 규제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가계가 아닌 비가계 쪽으로 좀 대출이 네. 튀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 정도가 됐을 때는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의 법인 취득 비율이 원래는 30% 미만이었는데 50%로 치솟고 음. 이러면서 법인 쪽으로 데이터가 튄다는 게 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2년에는 그 어떤 추가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뗐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달라진 거는 가계 규제하면은 비가계로 튄다는 걸 이미 예상을 하면서, 한번 배웠기 네, 때문에. 비가계에 대해서 그냥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 다 음. 해 버리겠다 이렇게 했기 음. 때문에 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래는 가계하면 비가계로 하면서 살짝 그 뒷구멍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다 막혀서 음. 오히려 요새는 또 막 총량 규제한다고 하니까 네. 그럼 뭐 그냥 옛날 대출해 준 걸로 이자 받으면서 살지요 뭐, 음. 이러면서 은행들이 약간 석이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음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보면은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전세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정책 대출 받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뭐 디딤돌이나 이런 걸로 받던 사람들도 신혼부부 대출이나 이런 거 받던 사람들도 우리가 전세 대출 금액으로 메꾸던 부분을 이제 월세로 메워야 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우리는 은행에 지금껏 월세를 살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는데 이자를 내면서 예. '이자 부담률이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많거든요. 그냥 전체 거시적으로 네. 보면은 월세하고 전세하고 교환되는 비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시중에서는 그 월세하고 전세 보증금 전환되는 비율이 과거에는 뭐 8-9% 였었다가 11년도부터 전세 대출을 해 주면서 그게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을 해 가지고 음. 지금은 1억 을 월세로 바꿀 때 40만 원이면은 12개월 480만 원, 네. 4.8%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은 40만 원 정도고 음. 경기도는 45만 원 정도고 지방은 55만 원 정도로 바뀌어 주고 있는데, 네. 그게 시장 금리가 아니라 좀 할인받은 금리다 보니까 전환율적인 측면에서 가계가 월세 부담을
같이 경감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근데 그 전세를 월세로 바꿔주게 되면은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그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데 전세를 자기가 아니라 대출로 더 낮은 금리로 네. 조달해 주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과거에는 3억 전세가 다 자기 돈이었는데 그래서 전세가 주거 사다리의 중간 음.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6억 전세를 살아도 대출 4억 이거나 이런 음.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를 사시는 분이 주거 사다리로 매매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돈이 더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전세 이자가 좀 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민 주거라고 생각했다가 그 전세 대출이 줄어들거나 음. 하게 된다면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약간의 월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네. 부분은 월세 세액 공제의 한도를 음. 그냥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아 생각을 하고 월세 세액 있습니다. 공제를 나중에 예. 돌려받을 소득 수. 기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생아론을 포함해 가지고 이것도 원래 7천만 원이었는데 특례론으로 1.3 억으로 늘렸다가 네. 작년에는 2 억까지 늘려 주고 이랬었는데 그냥 월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음. 뭐 1억 3천원 늘리고 아니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음. 거에 대해서 뭐 그 여러 가지 보전할 방법을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제가 수도권 규제 지역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전세 대출 예. 이쪽으로 튀었었는데 네. 저희 다시 한번 진단을 좀 해 보자면 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뭐 축소됐고 하지만 그 신고가가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되게 비싼 아파트일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네네.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 부자들만 뭐 대단한 뭐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또 하나의 걱정은 이거였어요. 뭐 "9억 에서 12억 짜리 아파트들이 이제 12억 가득 채워 가지고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예. 우려들도 있었는데 여기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뭐 노도강이나 마포 이쪽? 아 이제 노원 도봉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1 분위 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네. 마포는 서울의 4 분위 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6.27 전에 주택 가격 랠리가 있었던 지역은 집값이 가장 비쌌던 5 분위 서초, 네. 강남, 송파, 용산이고 그다음에 더 높았던 거는 5 월, 6월 더 높았던 거가 이제 4 분위거든요. 마포 마포. 성동이고 마포 성동이고 주간 1% 고 마포 성동 그다음에 동작, 양천, 강동구가 서울 4 분위가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3 분위는 중구, 종로구, 강서 그다음에 서희 저희가 말하는 영등포구 이런 중위 구역이 해당이 되는데 네. 그 지금 노도강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서울 1 분위 주택이고 1 분위 주택 음. 가격은 현재는 매우 잠잠한 편입니다. 아. 상대적으로 과거 5-6월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잠잠한 편이고 다만 1 분위 주택이나 2 분위 주택은 6.27 대책으로부터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냥 상대적으로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하고 네네. 그리고 주택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아니라 미세하게 플러스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승세가 꺾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네 완화가 됐을 실거래는 그냥 뿐이지. 계속해서 뭐 완만하게 갈 겁니다. 다만 노도강 지역의 완만한 실거래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급함을 느끼거나 음. 소위 포모를 느낄 상황은 아닐 거예요. 음. 왜냐하면 주간 0.1대 0.2대 이런 강세가 나와야 음. 그 '아 나 여기 사야 되는데 실거주자인데.' 이러면서 포모가 나오는 거지 네. 지금처럼 완만하게 가면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음.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그 포모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퍼센티지의 상승은 끝났고 거래도 그만큼 못 올라오는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주택주의는 네.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1 주택에 대한 그 고가 1 주택 혜택은 여전히 크다 보니까 음음음음. 그리고 지금은 비서울에서 서울로의 그 원정 매수세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음. 그분들은 정말 돈이 많으신 현금 거래를 부자들.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4 월이나 올해 5 월에 막 강남에 주택이 70억 이상 거래된 것도 보면은 또 다 올캐시로 거래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기 음. 때문에 지방에서 빌딩이라든가 토지를 처분하고 음. 처분 대금을 서울에 똘똘한 채로 사는 그런 흐름이 지난 3 년간 있었는데 그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신고가는 뜨문뜨문 계속 나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우리 최상욱 대표님 페이스북 보다가 찾아낸 건데 6.27 대책 이후에 분양권 다운 계약이 되게 많이 발견됐다고. 네. 지금은 그러니까 다운 계약이 되게 불법인데 네. 다운 계약이라고 매우 의심할 만한 음. 그런 분양권 실거래 신고들이 너무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분양권이 19 억에 분양이 됐는데 프리미엄 붙어서 26 억에 거래가 되던 거가 네. 계속 분양권이 19 억에 돼 버리고 음. 그럼 19 억이 됐다가 26억 되고 음. 그러면 통상 분양권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은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납해 주는 정상적인 합법 구조가 있긴 그건 네. 한데요. 그건 뭐 관례상 예. 그런데 이것도 막 양도세 대납 그
양도세 대납을 한다 하더라도 음.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그냥 아름아름 분양권들이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어느 정도 다운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분양권 거래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높은 편차를 보이면서 짧은 시간에 음. 이 금액 저 금액이 동시에 찍히는 걸 보면은 네. '다운 계약을 나는 죽어도 못 하겠다. 왜냐면 어 큰일 나니까.'라고 하면서 정가 주고 사신 분이 계신 것 같고, 네. 그냥 뭐 '다운 계약을 한 거를 어떻게 음. 알겠어요?'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운 계약을 하시는 분도 쪼끔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음. 그래서 그냥 국토부가 이런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감독원 설립에 대한 얘기가 쪼끔 있는데, 그냥 음. 이게 부동산 감독원 설립에 대한 그런 근거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시장에서는 막 실거래 취소 신고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뭐 의심이 많잖아요. 네. 예, 뭐 이게 자전거래 한 거 아니냐. 또 음음. 빌라 전세 사기 사건 했던 사람들은 자기네 세력끼리 또 사고 팔면서 음. 인위적인 시세를 만들고 했었던 거가 계속 신고가 있었거든요. 찍게끔만 만들어 가지고 예. 취소하고. 그러니까 결국 주식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네. 가지 비위들이 네. 부동산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흔적 같은 게 보일 때마다 좀 막 음음. 이제 득달같이 달려드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관행에 대해서 쪼끔 점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다운 계약이 뭐 업 계약은 좀 잘 없지만 다운 네. 계약하면은 이제 취득세를 엄청 또 아낄 수가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이거 쓰긴 쓰는데 이거 걸리면 진짜 엄청납니다. 예. 왜냐면 다운 계약을 매수자가 1 주택인 경우에는 결국 1 주택은 어떤 생각이냐면 똘똘한 채를 갖고 있고 음. 10년 보유하면 80% 공제가 되니까, 네. 내가 싸게 사서 양도 차익이 커지더라도, 네. 그러니까 시세 26억 지역에 내가 16억에 19억에 사서 네. 당장 양도 차익이 7 억이고 또 한 십몇 년 지나면은 뭐 한 두 배가 난다고 그런 생각에 80% 공제받아 버리면 낼 음. 세금이 없거든요. 장특공 네. 얘기하시는 장특공 거죠? 80 받아 예. 버리면. 결국엔 이런 것들도 다 그 1 주택주의의 과도한 그 혜택이 만들어낸 이제 왜곡된 음. 현상인데, 내가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된다 생각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네. 다운 계약을 적극적으로 할 유인이 없거든요. 네. 제 지인조차도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 와 가지고 자기가 분양권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긴 음. 다운 계약 아니면 안 팔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너 그 다운 계약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쵸. 근데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별 위화감이 없었다가, 음. 그래서 분양권 실거래 신고액을 쭉 보면서부터는 '아 이게 실제로 다운 계약을 많이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네. 그리고 공급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택 공급 대책을 추석 전에 내놓겠다라는 그런 뭐 힌트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이게 날까요? 지금 일단 서울에 어 네. 땅이 처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이고요. 두 네. 번째는 도심 내 유휴 부지나 종전 부지 고밀도 개발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7월 3일 대통령 간담회에서도 도심 내 유휴 부지 고밀도 개발, 네. 이런 키워드에 좀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음음. 그리고 사기 신도시나 이런 추가 신도시는 소위 수도권 과밀화에 그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정책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점이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도심 내 고밀도 개발로 좀 갔거든요. 네. 그런데 어저께 김인덕 장관 그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제초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규제로 인해서 걸림 병목이 좀 걸린 거가 있긴 음.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네. 뭐 "공적인 연계를 통해서 풀겠다." 하셨기 때문에, 저의 아. 머릿속에는 '아 그럼 공적 지원 재개발의 용적률 인센티브 해 주고 뭐 음. 이런저런 조건으로 제초안을 깎아 주고 하는 음.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재건축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종의 뭐 완전 서로 소리 없는 아우성인데 네. 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 네. 지금 나머지는 결국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은 이거는 저도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음. 도심의 유휴 부지나 민간 보유 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면은 순주택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게 속도도 빠르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위 서울의 5 분위 4 분위 음. 같은 그런 초고가 쪽에서는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만 그들이 만족할 것이지만은, 음. 서울의 2 분위 1 분위 3위 1 분위라든가 경기권까지 확장을 해 보면은 이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임차 수요가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택 시장이 뭐 서울 5-4 분위만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나머지 90% 마켓에 맞는 그런 주택 공급은 도심 내 공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거 저는 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 게, 네. 국토부가 올해 5 월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바꿔서 프로젝트 리츠라는 거를 네. 활성화를 시켰고요.
프로젝트 리츠는 말 그대로 시행사를 국토부가 하겠다는 건데 어 왜냐면 우리나라 시행사가 다 망했기 때문이고 네. 시행을 국토부가 하게 되면은 그 토지주는 결국 민간이거나 공공인데 네. 3기 신도시는 LH가 토지 주니까 LH 것도 음. 국토부가 하면 되지만 네. 프로젝트 리츠가 바라는 거는 민간도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간 땅도 음. 우리한테 출자해 주시면은 자기가 개발해 공공 주겠다는 거고요. 개발로. 네. 개발만 해 주고 네. 토지주는 민간이니까 민간이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러나 일종의 제약을 단다면은 뭐 10년 임대를 하자. 뭐 20년 음. 임대를 하고 나중에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프로젝트 리츠가 개발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일본처럼 그냥 네.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소위 대규모로 개발하는 그런 비이클이랑 여러 가지 제도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시행을 하는 기능이 국토부에 없다 보니까 네. 민간 시행사한테 시행을 위탁을 한 거거든요. "너네가 음. 개발해 주고 우린 좀 자금으로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내가 다 시행을 할 거고 음. 그냥 민간은 나한테 오히려 돈 좀 대 주시고 음. 그다음 민간이 토지주가 있으면 나한테 땅도 좀 맡겨 주시면 내가 다 개발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모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 어어. 맞습니다. 올해 11월 월부터 정식 시행인데 벌써 40조 이상 모객이 됐고 그러니까 어. 민간에서 개발하게 해 달라고 하는 개발 사업의 규모가 40 조가 넘어간다는 그게 얘기거든요. 자금인 거고 땅도? 아니요. 프로젝트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아. 몇 조 하잖아요. 그 네. 프로젝트 규모 40조 넘는 프로젝트들이 오. 지금 다 개발을 국토부한테 맡기고 맡기겠다.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아마 연말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소위 와 진짜 100조 가까운 그런 개발이 지금 몰려오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 기능을 국토부가 갖는 거는 종전과는 굉장히 달라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예전에 있습니다. 대장동이랑 뭐가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 토지의 개발과 주택의 개발은 그러니까 그 건물의 개발이랑 토지의 개발은 다르거든요. 네. 한국의 토지의 개발은 어차피 다 그 LH가 다 대부분의 음음. 1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대규모 택지들은 LH가 다 하고 네. 민간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은 민간의 도시개발 사업 규모는 클 수가 없거든요, 음. 자본력이 작아서. 네. 그래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고 그중에 일부를 민간에게 불출을 하면은 음. 민간의 그 부동산 시행사가 음. 그 땅에다가 아파트 짓거나 건물 짓거나 이렇게 하면서 분양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이었는데 네. 현재 프로젝트 리츠는 토지의 개발은 누가 하든지 난 모르겠고 어. 그 부동산 개발을 자기가 해 준다는 거죠. 음. LH 땅도 받아서 개발해 주고 음. 민간 것도 받아서 개발해 주고 그런 음.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공공이 시행을 하게 되면 민간 시행보다는 아무래도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네. 훨씬 실 빠르겠죠. 모든 부분에서 아니 네. 뭐 자기가 자기 앞길 가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프로젝트 리츠가 시행을 하게 되면은 시행 음. 속도는 매우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어. 빠른 속도로 시행이 되면은 이제 도심 내 좀 공급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